여러분 안녕하세요. 2019년도 4월달 학평 국어 해설을 맡은 저는 남궁민입니다. 제5부의 마지막 제5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4부에서 현대문학들을 공부했죠. 그죠? 현대 소설로 오정희의 겨울뜬부기 공부했고요. 또 시나리오로 이청준 원작과 각색의 천년학을 공부했고요. 그리고 그 전에 현대 시를 또 박목월의 시도 공부했고 박남준의 시도 공부했었습니다. 자, 오늘 이번 이 제5부는요. 고전의 바다에 흠뻑 빠져보는, 취해보고 통덩 빠져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4월 학평의 그 문학 부분의 그 키워드를 3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낯선 작품, 평이한 지문, 정답이 선명한 문제. 그쵸? 근데 지금 여기 낯선 작품들이 다 이제 막 전부 다 시종일관 그랬는데 지금부터 시작할 고전 소설 수경낭자전만 아마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 그래서 막 이런저런 문제집도 막 풀어보고 또 기출도 많이 풀어보고 이랬던 사람들은 봤던 지문이라 요건 그나마 좀 덜 낯선 지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고전 소설부터, 즉 39번에서 42번 세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 소설 어려워하는 학생들 많은데요. 딱 지문을 보면 막 읽어나가기가 벌써 부담되고 막 그런 사람들 많죠. 그나마 상대적으로 유명한 작품인데다가 또 그나마 단어들도요.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많이 안 보이고 그러니까 조금 쉬운 편입니다. 즉 난도가 그다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고전 소설 지문이었어요. 그렇죠? 자, 다짜고짜 읽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약간 필요하면 보충 설명을 좀 이렇게 보완 설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군이 그랬네요. 백선군이라고 하는 남자 주인공입니다. 선군이 다음날 또 서울을 향해 길을 떠났으나 뭐 하러 가는 건가 하면 과거 보러 서울로 지금 가고 있어요. 백선군이 이제 남자 주인공인데요. 백선군이 서울을 향해 가는데 낭자, 이게 누구냐면 수경낭자입니다. 우리 여주인공이에요. 이 둘이 서로 사랑하는 부부 사이입니다. 너무 사랑해가지고요. 아버지의 강권에 못 이겨서 이제 서울로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길에 가다가 30리 가고 아내가 그리워서 집으로 몰래 들어와요. 아버지 몰래 이제 자기 집으로 잠입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내랑 같이 자고 갑니다. 다음날 또 가다가 50리 가고 또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면. 자, 사실 이 작품은요, 여기 지금 앞부분의 줄거리도 없고, 그게 꼭 알아야 되는 그 요소도 아니긴 합니다만, 이 작품에는 적강 모티프가 활용되어 있습니다. 사실 선계의 인물들이요, 백선군과 이 수경낭자는 선계의 인물들이었는데, 이제 적강해가지고 인간 세계로 태어났어요. 인간 세계로 이제 유배를 온 거지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선군이 이제 꿈에서 수경낭자가 나타나가지고 우리는 원래 선계에 인연이 있던 사람들이다 막 이래가지고 이제 알게 돼가지고는 이제 둘이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선군이 이 수경낭자를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과거 보러 가던 길도 막 되돌아와서 이렇게 만날 정도로 그랬어. 근데 그게 바로 비극의 시작이었던 거지. 지문 읽었으니까 알 테죠. 갑니다. 자,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겨우 50리를 가서 숙소를 정했다. 저녁밥을 먹고 혼자 여관방에 쓸쓸하게 누워있으니 낭자 생각이 더욱 간절하여 마치 병이 날 것 같은지라. 선구는 낭자가 신신당부하던 말도 무시하고 또 하인들 몰래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낭자를 만나러. 그쵸? 정말 대단한 사랑이네요. 이 사랑꾼 백선군. 그쵸? 선군이 담장을 넘어 낭자의 방에 들어가니 낭자가 크게 놀라며 말했다. 낭군은 어찌 나 같은 사람을 잊지 못해 이처럼 밤에 왕래하시나이까. 만일 이러시다가 도중에 천금처럼 귀한 몸에 병이라도 나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낭군이 끝내 저를 잊지 못할 것 같으면 내일 밤에는 제가 낭군의 숙소로 찾아가겠나이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진짜 병나요 당신. 정 나를 못 잊겠으면 내가 내일은 갈 테니까 이제 오지 마세요. 이런 얘기죠. 낭자는 규중의 처자로 밤에 다니기 어려운데 어떻게 먼 길을 왕래할 수 있다는 것이 왜까? 이랬어요. 그러니까 규중의 처자는 밤에 이제 나다니면 안 됐던 이 봉건적인 사회 그 현실 조건들이 있었던 거지 옛날에. 그쵸? 자, 근데 그러하오면 좋은 묘책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묘책인가 봤더니 이어서 낭자가 그림을 하나 내주며 말하기를. 이 그림이 뭔가 하면 보세요. 그림을 하나 촥 이렇게 내놨어.
이 그림은 제 용모를 그린 것이오니 도중에 빛이 변하거든 제 몸에 이상이 생긴 줄 아옵소서 그랬어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뭔가 일종의 전기적 요소인 거야. 그쵸? 자, 낭자의 그림을 그린 용모를 그러니까 모습을 그린 그림을 주었어. 그걸 가지고 가세요. 그러다가 저한테 별 이상이 없으면 그 그림이 그대로일 테지만 제 신상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면 그 그림이 변색이 될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는 거니까 저를 찾아오세요. 그랬어요. 하고 서로 이별하려 했다. 이때 마침 상공이 그랬습니다. 이 상공이 누구냐면 백선군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상공이 참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죠. 이따가 또 얘기 덧붙여 나가겠습니다만 정말 수경낭자의 비극은 이 상공으로부터 이제 거의 다 일어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읽었으니까 아시죠? 오해를 하고요, 막 박해를 하고요. 심지어 나중엔 이제 뒤에 이어지겠습니다만 결국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쓴 수경낭자가 자결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 너무 억울해가지고 자결을 했는데 이 배에 꽂은 칼이 뽑히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공이 장례를 치르지를 못하고 말이죠. 아들 백선군은 그 과거를 보러 가가지고 이제 급제를 하는데 이 상공이 시아버지가 말이죠. 오해를 하고 계책에 빠져가지고 계략에 빠져가지고 며느리를 결국 자결에까지 이르게 한 시아버지가 아들한테 그 일을 들통나지 않으려고 말이에요. 자기 친구 임진사라는 사람의 딸 임낭자와 자기 아들 선군을 약혼을 미리 이제 정혼을 해둡니다. 그 사이에 아들은 없는 사이에.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사실은. 그죠? 뭐 지금 기준으로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때 기준으로도 이상해요. 그렇죠?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제 말하자면 또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되지. 선군이 주막에 묵는데 밤중에 꿈에 이 수경낭자가 나타나가지고 여차여차 억울한 일을 겪었습니다. 막 이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이 억울함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달래고 다시 이제 이 수경낭자가 부활을 해.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적강 모티프 얘기했잖아요. 옥황상제가 억울하게 죽었다 해가지고 배려를 해줘가지고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이 수경낭자는 우리의 수경낭자 주인공은 얼마나 또 선하고 착하고 뭐 후덕하고 이렇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일종의 자기도 모르게 피해자가 된 그 임낭자 있었잖아요. 아버지들끼리 정혼을 하는 바람에 수절을 하고 있는 임낭자를 자기 이 남편 선군한테 얘기해가지고 말이에요. 그 수경낭자가 이제 두 번째 부인으로 들이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다가 나중에 다시 승천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이야기예요. 판소리계 소설인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작품이고요.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레포터리입니다. 이때 마침 상공이 동별당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제 수경낭자가 며느리가 묵는 거처인 거죠. 그랬더니 낭자의 방에서 또 남자의 소리가 들리는지라. 그러니까 어제에 이어서 또 남자의 소리가 들려요. 이 남자는 누구예요? 자기 아들 선군이지, 그렇죠? 혼자 말하기를 이제 혼자 말합니다. 중얼거리는 거야. 이상하다. 낭자처럼 절개 있는 내 며느리 절개 있는 여자인데 어찌 외간 남자를 만나리요? 또한 우리 집 담장이 높고 하인이 1000여 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외간 남자가 마음대로 출입하는 거? 이상하다. 아니겠지? 그러면서 의혹과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처소로 돌아갔어요. 자, 낭자는 시아버님이 문 밖에 오신 줄 알고 또 아이를 달래는 척하며 말하기를 이제 와가지고 시아버지 그림자가 이제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뭐 이러는 걸 들었나 보죠. 그러니까 이제 아기 달래는 척을 막 하는 거야. 아가야, 이제 밤이 깊었으니 어서 자자꾸나 하고 이제 자기 남편이 와 있다는 걸 숨겨야 되는 거잖아, 그죠? 실제 외간 남자가 아니고 남편인데 남편이 만약에 여기 지금 30리가 다 돌아오고 50리가 다 돌아왔다는 걸 아버지한테 들키면 얼마나 혼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숨겨주려고 하는 거죠. 자, 하며 끝내 낭군이 온 자취를 감추었다. 시아버님이 처소로 돌아가신 뒤에 낭자가 선군을 위로하며 말하기를 시아버님께서 낭군이 왕래하는 줄 알고 수시로 창밖을 순찰하오니 어서 바삐 숙소로 돌아가소서 하니 선군이 슬픈 마음을 억누르고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상공이 낭자에게 물었어요.
내 낭군이 서울에 간 뒤로 혹 도적이 들까 하여 내가 집안을 두루 돌아다녔는데, 자기 순찰의 목적이 이런 거였다는 거죠. 그죠? 네 묵는 방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서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런데 또 어젯밤에 그 방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또 들리더라. 어찌된 일인지 사실대로 말해봐라. 그랬어요. 이에 낭자가 대답했다. 밤이면 심심하기에 매월을 불러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나이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매월이 누구냐면요, 이 집의 시비야. 응? 종이라고, 여자 종. 근데 말하자면 도련님인 선군을 짝사랑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매월이 이제 기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계략을 꾸미는 거야. 돌쇠인가 하는 애 있죠? 거기. 그죠? 돌쇠라는 애하고 짜가지고 이 불륜으로 의심되는, 외간 남자를 끌어들이고 있다고 의심되는 이 수경낭자에게 실제 그게 사실이라고 이 시아버님인 상공에게 이제 거짓을 고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야기를 나누었나이다. 제가 어찌 외간 남자를 방 안에 불러들여 이야기를 나누었겠나이까. 상공은 낭자의 말을 듣고 일단 마음이 놓였다. 그러나 자기가 분명 낭자의 방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는데 매월은 남자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상해서 매월을 따로 불러 물었어요. 내가 요사이 낭자의 방에 간 일이 있었느냐? 하니 매월이 아뢰었다. 소인이 몸이 피곤하여 요사이 낭자의 방에 간 일이 없나이다. 상공이 더욱 수상히 여겨 매월을 꾸짖어 말했어. 요 며칠 사이에 밤마다 낭자의 방에서 외간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기에 내가 낭자에게 물으니 밤에 심심하여 너하고 지금 이야기를 나눴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너는 가지 않았다고 하니 참 이상하다. 어떤 놈이 낭자의 방에 드나들면서 간통하는 것이 틀림없도다. 너는 낭자의 방을 잘 감시하고 있다가 그 놈이 어떤 놈인지 꼭 알아오너라. 이랬어요. 예. 비밀의 어떤 미션을 내린 거죠. 그죠? 첩자 역할을 하도록 잠복 근무를 시켰습니다. 이에 매월이 상공의 명을 받고 밤낮으로 낭자의 방을 감시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록 낭자의 방에서 이상한 자취를 발견할 수 없는지라. 왜? 선군이 이제 아내에게 설득돼가지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던 길 계속 갔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매월이 잠복 근무 해봤자 소용이 없었던 거죠. 아무 남자도 안 나타났어요. 중락부분줄걸 낭자를 질투하던 첫 매월은 하인 돌쇠와 모의하여 낭자가, 첩이 아니라 10입니다. 돌쇠와 모의하여 낭자가 몰래 외간 남자와 만난다면 상공을 속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돌쇠도 매월의 협력자인 거죠. 그죠? 매월의 말을 믿게 된 상공은 분노하여 낭자를 신문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상공이 분노했어요. 그쵸? 그러면 이제 상공은 지금 거짓 이제 보고를 받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쇠가 함께 모의한 매월의 그 어떤 농간에 빠진 거지. 그래가지고 분노해서 신문을 합니다. 매를 맞아 갈기갈기 찢긴 살가죽은 죄 없는 사람이 죽기를 재촉하니 누명을 벗기 어려운 낭자의 신세도 가려나가거니와 누명을 쓰고 어찌 더 살 뜻이 있으리요. 여러분 이런 거 보세요. 누명을 쓰고 어찌 더 살 뜻이 있으리요. 이런 거. 서술자의 개입이지? 그죠? 편집자적 논평 이런 거 알죠? 그죠? 자기가 판단하는 어떤 상황에 대한 진술을 주관적인 평가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그쵸? 예, 이런 건 고전소설을 읽을 때 항상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쵸? 왜냐하면 문제로 이어지니까. 우리 여기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따가. 낭자가 겨우 정신을 차려 말하기를 아버님께서 눈으로 직접 보셨다며 이렇듯 크게 분노하시니 제가 변명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이까. 그러나 아버님께서는 자세하게 살펴보시옵소서. 제 몸이 비록 이 세상에 내려왔사오나 제 절개는 얼음과 눈같이 곧고 깨끗하며 저 또한 두 지아비를 섬겨서는 안 된다는 말을 알고 있나이다. 이제 열려는 불사이부라고 그런 거 알죠, 그죠? 그런 말 옛날에. 그러니까 봉건적인 가치지, 그죠? 게다가 낭군과 저는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 분명하거늘,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 적강 모티프라는 것하고 관련 있는 거예요, 그죠? 선계에서부터 인연이 있는 거죠. 제가 어찌 외간 남자와 간통하겠나이까? 아무리 육례를 갖추지 않은 며느리라 할지라도 어찌 제게 이처럼 흉한 말씀으로 꾸짖으시나이까? 하며 목 놓아 서럽게 울었어요. 그 불쌍하고 애달픈 모습은 보세요.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더라. 이것도 역시 아까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서술자가 개입해가지고 이 상황에 대해서 자기의 주관적인 평가를 노출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의 개입 나오면 무조건 문제로 이어진다라고 고전소설에서는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나 상공은 낭자의 말을 듣기는커녕 더욱 꾸짖기를 재상가의 규중에 외간 남자가 출입하는 것만으로도 죽어 마땅한 일이로다. 하물며 내 방에 외간 남자가 출입하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보았는데 어찌 너를 범상하게 다스릴 수 있으리요? 하고 하인에게 호령했어요.
각별히 엄하게 매질하라 하고 이제 며느리를 이제 거의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죠. 지금 아들은 과거 보러 갔고요, 그죠? 상공의 명에 따라 하인들이 낭자에게 매질하니 꽃처럼 고운 낭자의 얼굴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눈처럼 하얀 피부에서는 피가 샘처럼 솟아났다. 보세요. 이거 지금 일종의 묘사 아닙니까? 그렇죠? 자, 꽃처럼 고운 낭자의 얼굴, 눈물이 흐릅니다. 그 다음에 눈처럼 하얀 피부, 피가 샘처럼 솟아나요. 그럼 지금 이 모진 그 매질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피를 흘리고 있는, 눈물과 피를 흘리고 있는 그런 처절한 모습이네요. 낭자가 혼미한 가운데 겨우 정신을 차려 여쭙기를 사실 그 사이 난군이 2번 왔다 갔나이다. 이제 너무 매질이 심하니까 진실을 이제 털어놓게 되는 거지, 그죠? 난군이 과거 보러 떠나던 날 겨우 30리를 가서 숙소를 정했는데 저를 생각하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거늘 제가 이리저리 달래어 보냈나이다. 그런데 또 다음 날 깊은 밤에 난군이 돌아오셨기에 제가 억지로 내보냈나이다. 제가 이 일을 숨기고 즉시 아뢰지 못한 것은 부모님의 꾸중이 있을까 두려워서인데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누구를 원망하겠나이까. 귀신이 시기하고 조물주가 투기한 탓에 이렇게 누명을 쓰고 형벌을 받게 되었으니,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귀신이 시기하고 조물주가 투기한다 이런 표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과 조물주가 나를 시기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라고 하는 표현들은 고전 문학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실제로 조물주의 탓이다, 이거보다는 어쩌겠느냐, 이것도 다 내 운명인데, 이런 뉘앙스가 훨씬 더 강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누명을 쓰고 형벌을 받게 되었으니 그렇게 이제 자기 운명 탓에, 그죠? 자, 제가 무슨 면목으로 부모님께 말씀을 하려며 또한 난군의 얼굴을 어찌 마주할 수 있겠나이까. 차라리 죽어 모르고자 하나이다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다가 난군과 자식을 생각하여 차마 죽지 못하고 땅에 엎어져 기절하더라, 이랬습니다. 이러고 지문은 끝난 거예요. 이 이후의 이야기는 결국 자결을 했는데 칼이 뽑히지 않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나중에 이제 그 선군에게 자기 아들에게 숨기려고 임낭자와 정혼을 미리 해두고, 아버지 상공이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된 저기 선군이 와가지고 막 시신이 된 이 자기 아내를 막 달래면서 칼을 뽑으니까 뽑히면서 거기서 새가 푸득 파란 새가 날아오르면서 매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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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날아올라요. 그죠? 새가 막 말을 해. 그죠? 매월이다 매월이다. 매월이가 그 이 계략을 꾸며가지고 억울한 일을 이제 도모했다고, 그런 얘기를 막 이제 알리는 신비로운 일이 또 전기적인 요소가 등장을 하는 거지. 매월을 이제 엄단하고 옥황상제 배려로 수경낭자가 이제 되살아나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들려드렸던 그런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지문 다 읽었죠? 상대적으로 뭐 표기도 그렇고 단어도 그렇고 막 한자 병기되어 있는 막 어려운, 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어려운 단어들 별로 없었고, 그죠? 비교적 익숙하고 평이한 그런 지문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장 덜 낯선 지문이기도 했고요. 작품이기도 했고요, 이 작품. 자, 그럼 39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뭔가 서술상의 특징을 중심으로 한 선지들을 만들면서 적절한 거 4개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 그쵸? 봅니다. 인물의 독백을 통해 인물의 심리를 드러냈다. 뭐 독백은 대부분 심리를 드러낼 수밖에 없겠지, 그지? 근데 이 독백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혼자 중얼거리는 말을 하는 부분이 있죠. 이상하도다, 낭자처럼 절개 있는 여자가 어찌 외간 남자를 만나리요 어쩌고 하는 그 상공에 혼자 중얼거리던 그 얘기, 그죠? 그리고 청이가 의혹을 느끼고 있는 그런 심리를 드러냈다. 맞네. 그 다음에 자, 인물들 간의 대화를 통해 인물들 간의 갈등을 제시하고, 이건 뭐 대부분의 특히나 고전 소설들은 뭐 더 그렇죠, 그죠? 여기 나오는 거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대표적으로 저 뒤에서 이제 그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 갈등이 막 제시되는 거 맞잖아요. 그 다음에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 사건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죠? 이거 있으면 무조건 문제로 나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우리 2군데인가 발견했던 거 있었죠. 인물의 모습에 대한 묘사를 통해 인물이 처한 상황을 드러냈어. 자, 아까 묘사. 매를 실컷 맞고 피 흘리고 눈물 흘리던 그 모습을 통해 가지고, 묘사를 통해 가지고 처한 상황을 드러냈다. 맞네. 근데 꿈과 현실의 교차를 통해 환상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죠? 답은 2번이네요. 물론 이제 저 뒤에 나중에 주막에 오다가 돌아오던 주막에서 장원급제하고 돌아오던 선군이 이제
꿈을 꿔가지고 거기에서 꿈속에 수경낭자가 나타나가지고 저는 억울해요, 빨리 오세요, 뭐 이런 얘기하는 그런 부분은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거 볼 수 있을 여지가 있지만 여기 이 지문에는 그게 없으니까. 자, 39번 답은 2번으로 골라야 됐고 나머지들은 어디에서 근거를 찾아야 할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보통은 이런 문제들은 현대소설이든 고전소설이든 적절한 거 하나 고르라는 방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지금 4개나 적절한 것을 만들 수가 있는 약간 독특한 경우에 해당됐어요. 자, 40번 문제로 갑니다. 윗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이 아주 평이한 별다를 것 없는 평범한 이 문두를 보십시오. 윗글에 대해 이해한 내용. 이게 지금 요즘 수능에서 나오고 있는 이 문제 유형. 평범하게 이를 데 없는 그런 문두입니다. 잘 봐두세요. 왜냐하면 이 문두를 지닌 이 문제, 누구는 뭐 어떻게 했다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인물을 주어로 사용하면서 결국 줄거리 파악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요, 사실 그나마 지금 이 지문은 줄거리 파악하는 게 그다지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과하게 뭐 부담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거 최근에 여러분 데이터를 뽑아보면요, 고전 소설 지문에서 바로 이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줄거리 파악하는 문제가 엄청난 오답률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 특별히 문제 유형,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이 문제 유형을 특별히 잘 봐두시라는 얘기를 제가 신신당부하겠습니다. 결국에 뭐냐? 기본으로 돌아가라. 고전 소설은 줄거리 파악이 기본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체크해 봅시다. 선구는 낭자가 당부한 말을 지키기 위해 집으로 들어. 아니요. 당부한 말은 오지 말라는 거였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키지 않고, 그죠? 당부한 말을 잊고서 어젯밤에 오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또 왔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집으로 돌아왔다. 이거 말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말 틀렸고, 선군의 요청에 따라 낭자는 자신의 용모를 그린 그림을 선군에게 주었다고요? 그림 주긴 주는데 요청해서 준 게 아니잖아요. 저한테 묘책이 있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알아서 꺼내준 거지. 자, 상공이 선군을 꾸중할 것이 걱정되어 낭자는 매월과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니까? 그냥 핑계로 매월을 끌어들였는데 매월이 와가지고 저는 안 왔는데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일이 틀어진 거지. 그쵸? 자, 선군이 방문한 사실을 상공에게 숨기기 위해 낭자는 아이를 달래는 척을 하는 부분 나오죠. 아가야, 밤 깊었으니까 이제 그만 자자 하는 부분 나왔습니다. 맞죠? 자, 상공은 매월이 최근에 낭자의 방에 가지 않은 것을 질책하기 위해 매월을 불렀다고요? 아니요. 갔는지 안 갔는지를 묻기 위해서지 왜 요새 낭자의 방에 안 갔어? 라고 질책하려고 불렀다는 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아주 쉬운 문제예요. 생각해보세요. 줄거리 파악만 제대로 됐다면 이거 틀릴 요소가 뭐 있나요? 특별히 이런 문제 유형 가운데도 최근에 제가 언급했던 그 오답률 높았던 문제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더 쉬운 문제이긴 합니다. 이 문제가. 이 시험의 이 40번 문제가.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건 최근에 이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문제 유형에 해당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고, 특히나 예를 들면 뭐 그 3월 학평 같은 데서 요 해당되는 문제가요, 전체 오답률 뭐 2위인가 막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꼭 알아두시고, 고전소설 줄거리 파악, 내가 그 능력만큼은 다른 건 몰라도 고전소설 약한 사람은 내가 줄거리 파악만큼은 내가 정확하게 하겠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지문을 읽어낼 수 있는 힘 길러야 됩니다. 거기에 핵심적인 요소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인물을 지칭하는 말들이 자꾸 변화하거든요. 그걸 잘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막 단어 하나하나에 막 한자, 특히 한자어들, 막 관념적이고 어려운 한자어들 하나하나에 다 너무 얽매이지 말고요. 사극 본다는 기분으로 어떤 분위기로 무슨 큰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파악하세요. 그게 기본입니다. 그거 먼저 해야 됩니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41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경낭자전에는 남성에게는 입신 출세가, 여성에게는 정절이 요구되던 당대에 자유롭지 못한 삶의 모습. 왜? 남성은 지금 보세요. 선구는 별로 자기는 가고 싶지 않아. 아내랑 그냥 계속 있고 싶은데 입신 출세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강권에 의해서 이제 그 과거를 보러 막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여성은 어때요? 수경낭자는 얘기할 필요도 없이 정절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걸 뭐 못 지켰다고 어겼다고 오해를 받아가지고 이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당시의 여성들은 폭력적 억압을 당하기도 했는데 비극적 삶을 살아가던 여성들은 부부간의 애틋한 사랑을 꿈꾸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억압된 욕망을 표출하기도 했다라고 했습니다.
뭐 되게 심플한 보기를 줬네요. 자, 선지를 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하나 고르는 거예요. 봅시다. 낭자가 선군을 위로하고 선군이 슬퍼하며 숙소로 돌아가는 것에서 부부간의 애틋한 사랑이 드러나. 자, 남편 자기를 보고 싶어가지고 막 밤에 몰래 담 넘어온 남편을 위로하고 또 슬퍼하면서 숙소로 돌아가요. 그냥 알았어요 하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마지못해 슬퍼하면서 돌아가. 그러니까 애틋한 사랑이 있는 거지. 띵동. 2번. 낭자가 상공의 명에 의해 밤낮으로 방을 감시당하는 것에서 여성들의 자유롭지 못한 모습이 드러나. 누가 감시했어요 이거? 매월이가. 그쵸? 맞습니다. 그럼 3번. 낭자가 하인들에게 매질을 당하는 것에서 폭력에 희생당하는 여성의 비극적 삶. 그쵸? 이건 진짜 물리적 폭력이야. 두들겨 맞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막 피 흘리고 눈물 흘리고 하잖아요. 맞네요. 그 다음에 선군이 낭자와 이별하기 싫어함에도 과거보로 떠나는 것에서 입신 출세가 요구되는 남성의 삶이 드러나 있고, 아까 제가 보기 읽을 때 얘기했던 겁니다. 5번. 낭자가 상공의 꾸짖는 말을 듣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는 것에서 선군에 대한 정절을 지키지 못해 고난을 겪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아니요.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혹시 만약에 이런 판단을 오판을 해가지고 5번도 맞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을까봐 제가 높아심에 들려드린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이것도 맞는 거 아닌가? 상공의 입장에서 보자면 선군에 대한 정절을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지금 그래가지고 이 일이 이렇게 벌어진 건데, 그거는요 상공의 입장에서 오해했던 내용이지. 지금 얘기한 건 낭자는요 정절을 지키지 못했냐? 아니에요. 지켰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을 겪고 있으니까 더군다나 그게 막 폭력에 희생당하는 일까지 벌어지니까 그야말로 억울한 거죠. 자, 5번 답으로 고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요 우리가 41번 문제까지를 풀었고요. 42번 문제 하나 남아 있습니다. 42번 갈까요? 전통적으로 고전소설 문제에 할당되어 있던, 그런데 최근에는 뭐 매번 나온다고 말할 수는 없는, 최근 평가원 기출에서는 약간 이제 잘 안 나올 때가 꽤 있는 그런 문제 유형입니다. 사자성어 문제인데요. 사자성어와 관련해서 매년 수강호 게시판에 선생님 저 골치 아파요. 저는 뭐 소설 지문에서 특히 고전소설에 많이 나오니까, 현대소설에도 많이 나오고요. 특히 고전소설에서 많이 나왔죠. 사자성어만 보면 골치 아파요.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런 거 질문들이 꼭 올라와요. 그리고 특히 수능 앞두고 얼마 안 남았을 때는 더 집중적으로 더 많이 올라옵니다. 그랬었어요. 요즘 조금 덜하긴 하지만. 근데 그런 학생들한테 제가 늘 댓글로 이런 얘기합니다. 사자성어를 그러면 정리된 무슨 책을, 무슨 핸드북 같은 걸 들고 다니면서 그걸 등하굣길에 사자성어를 외울 겁니까? 그거 별로 추천할 만한 방법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지금 공부했잖아요. 이거 우리 지금 42번 문제 풀면서 적어도 5개, 이 중에 여러분이 몇 개를 알고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5개를 공부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공부하면서 문제 풀면서 교재나 시험지에나 이런 데에 있는, 그렇게 지금부터 수능 볼 때까지 만나게 되는 아이들만 잘 익혀두기로 합시다. 물론 그게 저는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저는 이걸 완전히 정복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사자성어를 막 열심히 외우는 거, 영어 단어 외우듯이 그렇게 할 사람 굳이 말리진 않겠습니다. 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건 노력 대비 효과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무턱대고 그냥 단어 외우듯이 외우는 거요, 기억에도 오래 남지 않을 뿐더러 그거 하는데 시간 많이 쏟을 필요까지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이렇게 5개가 나오죠. 지금부터 앞으로 나오는 거는 내가 무슨 책을 읽다가든 문제를 풀다가든 어쨌든 앞으로 나오는 거 걸리기만 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좀 신경 써서 기억해두고 하다 보면 원래 여태까지 고3이나 N수생까지 오는 동안 그래도 사자성어 하나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도 있고 지금부터 이악 물고 새로 익히게 되는 것들도 있고, 그 정도가 되면요 실제 수능에서 만약에 이 문제 유형이 지금 살아남아가지고 나왔다 칩시다. 그럴 때 한 2개 정도는 내가 뜻을 알기 때문에 여기에 적절한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뭐 하나 정도는 보니까 아는 한자가 좀 있어가지고 뜻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 대체로 그 정도는 돼요. 적어도. 그래서 하나나 2개를 놓고 고민할 정도? 이거나 아니면 답을 분명히 알 수 있을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으려고 노력하지는 말라. 골치 아프더라도.
왜냐하면요. 제가 그럴 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 제 얘기예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으면 제 얘기 들어보세요. 자, 사자성어가 문제라는 거 알겠습니다. 그럼 사자성어만 문제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아니죠. 이 문제보다 더 큰 문제, 해결해야 될 시급한 문제가 여러분 앞에 얼마나 많이 놓여있는데 이거 단어장 들고 다니면서 외우겠습니까? 됐죠?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만 익혀두게 우리 약속해요. 자, 각골통한. 뼈에 사무칠 정도로 한스럽다 이거예요. 답이 이거지 뭐. 기억에 나타나. 기억이 뭐였어요? 이렇게 누명을 쓰고 형벌을 받게 되었으니 제가 무슨 면목으로 부모님께 말씀을 하려며 또한 난군의 얼굴을 어찌 마주할 수 있겠나니까 차라리 죽어 모르고자 합니다. 차라리 죽을 선택을 할 만큼 자기는 그렇게 뼈에 사무치게 통한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자기는. 미치겠는 거지. 1번이에요. 맥수지탄은 뭡니까? 옛날에 기자가요. 은나라가 망했는데도 보리는 잘 자라는구나. 보리가 잘 자랐다라고 생각하는 그 말하는 한탄이에요. 그러니까 즉 고국의 멸망을 안타까워할 때, 자기 나라가 망했을 때 한탄하는 걸 맥수지탄이라고 그래요. 자, 무슨 지탄인데 여기 풍수지탄이 있네? 이 풍수지탄은 효도를 다 못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느끼는 그 불효자의 슬픔을 풍수지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수구초심 들어봤죠? 여우는 죽을 때 자기가 태어난 굴 쪽으로 머리를 이렇게 놓고 죽는데요. 그쪽 방향을 향하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수구초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심전심은 알잖아요. 이건 진짜 이건 알죠. 마음과 마음끼리 통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기억에 들어갈 만한 게 여기에 해당되는 건 1번 밖에 없는 거지. 됐나요? 자, 우리 사자성어 고민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이제 일종의 앞으로 공부 방향에 관한 것도 언급을 하면서 이 세트를 마무리하기로 합니다. 고전 소설 세트 마무리하면서 제가 신신당부하고 싶은 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40번 같은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여러분한테 지금 시급해요. 지금 그나마 요 4월 학평에서 비교적 유명한 작품이면서 지문 자체의 난도가 별로 높지 않은, 갈등 뚜렷하죠. 어려운 단어 별로 없죠. 막 어떤 한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가 수시로 변하는 이상한 글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뭐 난도의 레벨로 따졌을 때는 가장 낮은 단계의 고전소설 지문이라고 봐도 괜찮아요. 이거 자신 있게 다 읽어내고 문제 다 맞췄다고 해서 자만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훨씬 더 어려운 지문들을 읽어내고 줄거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일단 최우선 목표로 잡으시라는 얘기를 제가 신신당부를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3번부터 45번까지에 있는 마지막 세트 고전 시가 세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 숨이 턱 막히네요. 그쵸? 좀 전에 봤던 고전 소설 지문, 그렇게 난도가 낮은, 읽어내기 어렵지 않았던 지문에 비하면 훨씬 더 생긴 것부터 벌써 험악합니다. 그죠? 그런데 사실 몰라요. 개념을 개길식으로 저랑 같이 문학 공부했던 사람들은 제가 특별히 제 5강에서 고전 시가의 주요 유형 얘기하면서 4개의 고전 시가의 주요 유형 4가지로 주제를 정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실 텐데요. 그 중에 하나 아닙니까? 지금 제목이 뭐예요? 상사별곡이야. 제목부터가. 그냥 사랑과 그리움, 그 애틋한 연인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그때 그 개길식에서 공부한 부류 중에서는 4번째 부류의 4개의 서랍 중에 마지막 서랍에 해당되는 작품인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전형적으로 등장하는 어떤 대표적이고 상투적인 어떤 정서도, 태도도, 표현도, 화자의 처지도 다 전형적인 게 있는 거 아닙니까? 패턴이라는 게. 그러니까 거기에 기대어서 너무 어려운 단어들은, 시어들은 거기에 각주로 잔뜩 있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거기에 기대가면서 해석해 나가면 되는 거다라는. 자, 이세보의 상사별곡입니다. 이세보는요, 조선 후기 거의 말기 때의 문신이에요. 재밌는 게 이 이세보의 상사별곡이 말이에요. 올해 한 달 전에 2019년 3월 학평 2학년 거에 요 지문이 그대로 출제가 됐어요. 세부 표기만 조금 다르고요. 요 지문 그대로. 그러니까 3월 학평과 4월 학평이 서로 다른 기관에서 같은 시기에 출제를 했는데 그 출제 기관에 서로 다른 학년에서 우연히
같은 작품을 낯선 작품인데 그죠? 그걸 탁 찍어가지고 출제를 했네요. 그래서 한 달 후에 치러진 요 4월 학평에 지난달 2학년 학평에 치러졌던 작품이 우리 시험지에 인쇄가 되어 있는 이런 신기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매 시절 떠난 이별 만학단풍 늦었으니 상사일념 무한사는 저도 나를 그리려니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딱 그죠? 이렇게 음보율로 딱딱 4음보로 나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요. 그쵸? 자, 황매 시절 떠난 이별 만학단풍 늦었으니 상사일념 무한사는 저도 나를 그리려니. 황매 시절이라는 건요, 매실이 누렇게 익어가는 시절이란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초여름 같은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초여름, 늦봄, 초여름 요런 때 이미 떠나갔어. 그래가지고 이별을 하게 됐었죠. 근데 만학단풍, 골짜기에 이제 단풍이 막 이제 잔뜩 들어있는 그런 늦은 가을이 됐어. 그러니까 시간이 훌쩍 지난 거죠. 그죠? 이별 후에 어느새 초여름에 떠났던 시간이 훌쩍 지나가지고 이제 가을도 깊었으니 시간이 훌쩍 지났으니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겠어. 그렇죠? 그리웠겠어. 상사일념, 내가 정말 온 마음으로 임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이 무한해요. 무한사, 거기 상사일념 무한사, 임 그리워하는 마음이 무한함 그랬죠.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무한한 것은 저도 나를 그리려니 그랬어요. 여기 저가 이제 떠나간 그 이미지, 그 사람도 나를 그리려니 라는 겁니다. 그럼 아마 뭐 이거 해석이 이렇게도 될걸요? 내가 이렇게 임에 대한 그리움이 끝도 없는 것은 그도 떠나간 그 사람도 나를 그리워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로 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 이제 뭐 더 자연스럽게는 예를 들면 이제 이 문장의 형식은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건데 더 자연스럽게는 내가 이렇게 끝도 없이 임을 그리워하니 저도 그 사람도 나를 그리워하겠지. 뭐 그런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고. 어쨌든 지금 되게 중요한 건 내가 되게 외롭다는 거야. 그리고 임을 엄청나게 그리워하다는 무한사로요. 그 다음에 굳은 언약 깊은 정을 낸들 어이 잊었을까. 그러니까 굳은 약속을 말로 했어요. 그리고 깊은 정이 있고요. 그럼 난들 어떻게 그것을 잊었겠는가. 안 잊었다 이거죠. 생생하게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거지. 자, 인간의 일이 많고 조물이 시기런지 삼하 삼추 지나가고 낙목 한천 또 되었네 그랬습니다. 자, 인간의 일이 많고 이때 이는 아마 인간애로 읽어야 될 겁니다. 부사격 조사로 읽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인간은 휴먼이 아니라 인간 사는 세상 속세에 일이 많고 또 이제 조물주가 시기를 했는지. 그러니까 뭐 삼하 삼추, 여러분 삼하 이게 여름 하자, 이건 가을 추자죠. 삼하 삼추라는 건요 3번의 여름 3번의 겨울이 아니고요, 여름 석 달 동안 가을 석 달 동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삼춘이 돌아온, 삼춘 가절이 좋으시고 하는 거, 그런 거 같은 것들, 삼춘이라는 것은요 봄 석 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삼하 삼추 지나가고 낙목 한천 또 되었네. 그러면 결국 여름 석 달, 가을 석 달 다 지나갔고, 그 다음에 낙목 한천, 추운 겨울날. 그러니까 나무가 잎을 다 떨구고 추운 겨울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보세요. 자, 일이 막 되게 많고 조물주가 막 시기하고 그래가지고 세월이 빨리 흘러버렸어. 그쵸? 임을 그리워하는 중에 이별 후에 벌써 시간이 훌쩍 지났다 이런 얘기예요. 운산이 멀었으니 소식인들 쉬울쏜가 그랬습니다. 쉽지 않다는 거지. 임의 소식을 듣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야. 운산이 구름 낀 산이, 혹은 뭐 산 위에 구름이, 운산, 구름 낀 산이 멀리 있으니 소식인들 쉬울쏜가. 자, 대인난 긴 한숨의 눈물은 몇 대런고 그랬습니다. 대인난이라는 거 각주에 있죠. 뭐라고 했어요? 오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는 안타까움 그랬거든요. 자, 안 오는 사람 기다리는 그 안타까움에 긴 한숨을 지어 그러면서 눈물은 또 몇 번이나 흘렀던가. 기다리는 안타까움, 맨날 이런 거 나오잖아. 아주 상투적으로 만든 그런 구절들이죠. 자, 흉중에 가슴 속에 불이 나니 구회간장 다 타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옛일을 그리워하는 그 간장, 애간장이 다 타간대. 왜? 흉중에 불이 나니까.
가슴속에 불길이 일어가지고 그쵸? 그때 이 불은 뭐 어떤 불일까? 상사의 불이지. 그리움의 불. 애달픈 애끓는 사랑의 불 아니겠어요? 그 불이나. 인간의 물로 못 끈한 불이라 없건만은 그러면 인간 세상 아까 요거 같은 거죠. 인간 세상에 말이에요. 물로 못 끄는 불이라는 건 없다는 얘기지. 그런데 내 가슴 태우는 불은 왜 물로도 못 끄냔 말이에요. 그쵸?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그리고 뭐 또 상투적이고 전형적이기도 하고요. 내 가슴에 사랑의 불길이 일어 애타는 이 상사의 불은 도대체 물로도 안 꺼진단 말이지. 여기다 물을 아무리 부어봐요. 그게 꺼지나? 물을 아무리 들이켜봐요. 그 불이 꺼지나? 안 꺼지지. 그죠? 자, 그랬어요. 어딨어? 자네 사정. 자, 근데 여기서 보세요. 그 2019년 3월 2학년 학평에서 이제 그걸 보기로 삼아가지고 문제를 사실은 출제했었는데 여기까지를 화자 A로 보고요. 여기부터를 화자 B로 보는 그런 견해가 해석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 아니어도 괜찮긴 해. 그냥 이어가도 괜찮습니다. 여태까지 잘 따라왔죠. 그냥 한번 먼저 그냥 이어가 볼게요. 자네 사정 내가 알고 내 사정 자네 아니. 새우사창 저문날과 소수상품 소환상 이렇게 쭉 이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자네라는 것은 뭐 떠나간 임을 얘기하는 거고 이 내는 여기서 이어지던 화자로 생각해도 뭐 그렇게 큰 무리 없이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렇게 된 노래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제 그거를 이제 근거로 해가지고 2학년 3월 학평에서는 그렇게 출제를 했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견해가 왜 대두됐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이 앞에 하나의 화자가 단일한 화자가 이런 얘기를 해왔다 치고요. 그랬을 때 이 얘기를 들은 또 다른 화자가 이제 이런 그 자기의 그 그리움을 한탄하는 얘기를 듣고 여기에 자네는 화자 A겠죠. 그렇게 보면 아, 네 사정 나도 알고 내 사정 자네가 잘 아네. 어? 왜? 둘이 처지가 비슷하니까. 그쵸? 너도 이렇게 헤어진 님 그리워하고 있구나. 나도 그래 라고 화자 B가 자기의 얘기를 한다. 이런 구조로 보는 관점이 있는 거예요. 뭐 그럴듯하네요. 그쵸? 자, 자네 사정 내가 알고 내 사정 자네 아니. 내 사정이라는 게 뭐냐면 새우 사창 그랬어요. 가는 비가 내려. 사창이라는 건 주로 여자가 그 머무는 방에 비단으로 되어 있는 그 창을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새우 사창 저문 날과 소소상풍 송한성의 그랬는데 송한성이라는 말 거기 보면 기러기 울음소리 그러죠. 기러기 울음소리는 기쁨의 소리로는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고전 시가에선 슬픔의 소리로 들리거든요. 소소상풍이라는 것은 막 쓸쓸하고 얼씬연스럽고 그런 바람과 서리를 얘기하니까 그러면 새우사창, 날이 저물고 저문 날 그리고 또 쓸쓸한 바람과 서리가 휘몰아치는 날 기러기 울음소리 들리는 날 그런 때에 상사몽 놀라 깨어 맹맥히 생각하니 자 그림에 대한 그리움으로 꾼 꿈에 놀라 깨어서 맹맥히라는 말 보면 밑에 나오죠? 맹맥히가 뭐예요? 어떤 일에 대처할 방법이 잘 생각나지 않아서 답답하게 자, 임 그리워하는 꿈에 놀라 깨어서 답답하게 생각하니 얼마나 답답하겠어. 이 그리움의 꿈에서 놀라 깨면 말이에요. 그랬더니 보세요. 방춘 화류 좋은 시절 강루사찰 경계조차 이랬습니다. 거기에 강루사찰 경계조차라고 할 때 이 경계는요. 경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풍경. 고전 시가에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이 방춘화류 막 꽃과 버들 뭐 이런 것들이 막 풀과 뭐 이런 것들이 막 화창하게 피어 있는 그런 아름다운 봄날을 얘기하는 거지. 그게 좋은 시절 그 피어난 봄에 피어난 온갖 꽃과 풀들과 나무들과 그런 것들이 좋은 시절에 강루사찰 경계도차 자 거기 봅니다. 강루사찰 경계도차는 누각과 사찰의 경치를 따라 이게 이제 조차라는 거죠. 따라 그러니까 요 좋은 경치를 따라서 날이면 날마다 달이면 달마다 운우지락 협흡할제 그랬습니다. 운우지락 협흡할제 보세요. 운우지락이라는 건 운우지정, 운우지락 이런 것은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해요. 특히 이제 특히나 보통 운우지정, 운우지락은 육체적인 사랑을
가리킬 때가 많습니다. 원래 본래는 그런 뜻이에요. 남녀 간의 정을 나누는 즐거움으로 화목하게 지낼 때 이렇게 해석을 했네요. 그러면 보세요. 자, 그렇게 좋았던 시절에 좋은 경치 좋은 데 다니면서 날이면 날마다 달이면 달마다 우리 사랑하느라고 기쁨이 넘칠 때 청산녹수 증인 두고 차생 백년, 이번 생에 백년을 서로 맹세했어. 그래서 못 보아도 병이 되고 더디 와도 성화로세. 뭐예요? 맨날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는 날이 있으면 병이 나고 막 만나기로 한 약속보다 좀 더디게 와도 뭐 1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2시에 와. 그러면 막 왜 이제 왔냐고 막 성화를 부려. 그쵸? 오는 글빨 가는 사연 자자 획획 다정터니. 그러면 편지를 막 주고받잖아요. 그러면 오는 글빨 가는 사연 이렇게 시도 주고받고 뭐 글도 편지도 주고받고 하는데 그거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획 하나 글자 하나 획 하나가 다 다정터니 어찌 다 한 별리가 여겨조기 어려워라. 여겨조기 어려워라 뭐라고 했어요? 임을 그리워하는 정이 간절하여 마음이 힘들다 이랬어요. 그럼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요렇게 요만큼 말이에요. 여기가 뭔가를 보세요. 화자 A, B 나뉘었다 치면 화자 B가 얘기하는 과거의 추억이지. 맞아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런 걸 왜 볼 줄 알아야 되는가 하면 화자 B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세요. 자네 사정 나도 아네. 참 쓸쓸해. 임 그리워하다가 잠 깨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 거야. 그 좋았던 시절에 날이면 날마다 달이면 달마다 어울려 다니면서 우리 둘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자네도 그랬지? 우리 그렇게 청산녹수를 증인으로 세우고 이번 생 100년 해로하자고 그렇게 서로 맹세를 했는데 그래서 하루만 못 봐도 병이 나고 막 더디 와도 성화를 부리던 그때 오고 가는 편지에도 한 글자 한 글자에 사랑이 묻어있던 그러던 우리 사이인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이별하고선 애가타게 서로를 그리워하고 있느냐 애달파하고 있느냐 이런 자기의 신세 한탄을 얘기한 겁니다. 됐나요? 어려울 거 없잖아요. 물론 이걸 그렇게 제가 지금 해석하듯이 구구절절 다 세세하게 다 완벽하게 다 잘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런 건 할 수 있어야지. 각주들의 기대어서 제목인 상사별곡 지금 대충 읽어가면서 임과 이별한 상황에 느끼는 애달픈 그리움을 막 절절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주제와 태도, 화자의 상황 같은 것들에 기대어 볼 때 요 구절은 어떤 의미를 지니겠구나. 이것까지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를 할 줄 알면 고전시가의 기본은 되어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뭔가 세부적인 어떤 그 시구 하나의 의미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현대어로 옮길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으로 생각하면 고전시가 공부는 한없이 어렵기만 하고 재미도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정서와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그걸 중심으로 이해하십시오. 그래야 감상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 요거 각주들 이렇게 나왔고요. 이 각주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전시가에서는요. 워낙에 어려운 말들, 뭐 중국의 전고 같은 거 끌어오고 막 이런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이렇게 각주로 준다. 이 각주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어떤 해석의 자료들로 작용한다. 그러면 사실 알아두시고요. 그럼 이제 4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에 표현상 특징 그랬네요. 적절하지 않은 것 골라보라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런 문제를 만약에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일단 믿고 거르는 선지 적절하지 않은 거 하나 고르라 그랬으니까 걸러야 된다는 얘기는 적절한 진술일 수밖에 없는 그죠? 그런 선지를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자, 대구 그 다음에 서리 얘네들은요 대표적으로 고전시가에서 믿고 거르는 애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은요 몰라 평시조 한수 같은 것에서는 대구나 서리가 안 나올 가능성도 당연히 높죠. 근데 어느 정도 볼륨이 확보되는 연시조이거나 가사이거나 무슨 뭐 잡가이거나 그쵸? 뭐 이런 좀 볼륨이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만났을 때는 대구, 설이 안 나오기 힘듭니다. 안 나오는 작품을 찾기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100%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믿어도 된다고 얘기하기는 위험해요. 다만
아무래도 이거 특히나 이 시험 치를 때 그랬잖아요. 앞에서 푸는 사람들은 이거 지금 마지막 세트라 혹시 시간에 쫓겼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일단 정답일 가능성, 이런 문제에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를 때 1번과 5번은 답이 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건 알아두는 것도 필요한 전략이 된다. 옛날 사람들은요, 고전 시가를 쓸 때 언어 관습에도 그런 걸 많이 사용했나 봐. 특히 시가에서는 많이 등장하던 일종의 화법이에요. 예를 들면 거기에서 자, 세 번째 행해 보세요. 굳은 언약 깊은 정을 낸들 어이 잊었을까? 안 잊었다는 말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고전 시가에서 수도 없이 나오거든요. 또 대꾸는요. 고전 시가가 리듬감을 형성하는데 주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현대 시에 비해서 고전 시가는 어떤 운율적인 차원에서의 강박이 훨씬 심하죠. 현대 시보다는. 그러니까 율격을 맞추기 위해서는 대꾸의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가 아주 흔하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서도 뭐 자네 사정 내가 알고 내 사정 자네 아니 뭐 이런 거 같은 거 대꾸 방식 활용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걸 굳이 어딘지를 막 구체적으로 찾을 필요 없이 얘네들은 일단 거르고 본다니까요. 자, 청각적 심상 같은 거는 물론 안 나오는 그 고전 시가도 있습니다만 많은 경우 등장하죠. 여기서는 기러기 울음소리 나오는 송한성의 뭐 어쩌고 하는 게 나왔었잖아요. 그럼 얘도 걸러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비유 웬만하면 나오지. 비유 웬만하면 나오지 않아요. 여기서도 뭐 내 가슴 속에 뭐 불이 이니 물로도 못 끄네 어쩌고 하는 거 물이나 불 같은 거 그런 거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뭐 이걸 만약에 선지가 상징적 표현이라고 했어도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상징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겠네. 그 다음에 그러면 공간의 이동을 활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나타낸대요. 이 노래는요. 공간의 이동도 찾기 힘들죠. 그렇죠? 선생님 거기 나왔던 거 아까 나왔던데 뭐 있어요? 뭐 강루사찰 경계조차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게 공간의 이동을 활용했다라고까지 얘기할 대목입니까? 거기가? 그렇지 않고 그건 굉장히 약한 세부적인 지엽적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게 또 화자의 의지를 나타냈다는 말도 어울리지 않죠. 답을 2번으로 고르는 거 과히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 고전 시가에서 표현상 특징이 나올 때 뭐 물론 확률에 근거한 이야기입니다만 대꾸나 서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많이 활용된다. 비유도 뭐 시라면 뭐 비유가 나오는 건 뭐 대부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벌써 2번이거나 4번이 답일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거죠. 경험칙상. 그쵸? 그렇게 생각해두면 유리할 겁니다. 도움이 될 거예요. 일종의 팁을 드린 겁니다. 자, 44번 문제로 갑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상사별곡은 임에 대한 그리움을 진솔하게 노래한 작품이다. 진솔했죠. 화자는 임과 이별한 상황에서 임을 기다리며 느끼는 상사의 아픔을 토로하며 과거에 행복했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부분이 있죠. 그죠? 그 아까 제가 과거 추억 얘기하는 부분이라고 했던 부분. 그쵸? 또한 이별의 원인과 이별이 지속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이를 외적 요인으로 돌리려 한다고요. 그러면 자, 이를테면 벌써 읽었던 것 중에서 이 앞에 세트인 고전 소설 얘기할 때 잠깐 했던 얘기인데 뭐가 귀신이 조물주가 시기해서 뭐 이런 말들이 나오면 외적인 요인으로 돌리려고 하는 거야. 근본적으로는 누군가가 나를 시기해서 질투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근데 그 말 안에는 사실은 앞에서 고전 소설을 얘기할 때 썼습니다만 근본적인 어떤 발화의 의도랄까 뉘앙스 자체는 그게 남 탓으로 돌리려 한다. 뭐 그게 내 잘못이 아니라 남 탓이다 라기보다는 그때 구체적인 누구의 탓이다 라기보다는 그게 나도 어쩔 수 없는 내 숙명이다. 뭐 이런 정도를 강조하기 위한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한 게 아니다 라는 점. 말을 바꾸면 그게 나의 운명이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죠? 나는 왜 이렇게 처절한 운명인가? 이런 식으로 이런 맥락하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요. 외적 요인으로 돌리려 한다는 요 얘기가 앞에서 그런 거 나왔었지. 무슨 뭐 인간의 일이 많고 조물의 시기런지 막 이런 대목 같은 게 벌써 요게 딱 걸린다는 느낌이 오네요. 선지 한번 봅시다. 자, 화자는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른 겁니다. 화자는 인간의 일이나 조물과 같은 외적 요인을 임과 제외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로 떠올리고 있다. 방금 제가 언급했던 그 얘기입니다. 그죠? 자, 요런 걸 알고 있으면 출제자가
이 문제를 만들기 위해 보기를 왜 그런 말을 집어넣었고 이런 선지를 왜 만들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깊이 있는 알에 도달하게 되고요. 그럼 문제를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출제자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는 품격 있는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화자는 삼하삼추와 낙목한천이라는 계절의 흐름, 요거는 여름과 가을이었고요. 이건 겨울이니까,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임과 이별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어, 그렇죠? 계절이 흐르도록 계속 헤어져서 그리워하고 있는 상황인 거니까. 자, 화자는 긴 한숨과 눈물을 통해 임을 기다리며 느끼는 상사의 아픔을 드러냅니다. 긴 한숨, 눈물, 그래가지고 그리움의 아픔을 드러내는 게 이 작품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주제이고 정서이고 태도인데 뭐, 그죠? 당연한 거죠. 자, 화자는 차생백년을 서로 맹세했던 과거를 떠올리며 임과 행복했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거. 아까 제가 언급했던 그 부분이죠. 지문 안에서, 그렇죠? 자, 마지막 부분쯤에 나왔던. 자, 화자는 오고 가는 글발과 사연을 임과 이별하게 되는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고요? 이게? 아까 우리 이거 읽을 때 뭐였어요? 이거는 지금 여기에 나오는 거지. 행복했던 시절 안에 포함되어 있던 얘기였어요, 이거. 그쵸? 그래가지고 막 연애 편지 주고받던 게 그렇게 다정하더니 지금 이렇게 헤어져가지고 지금 요 모양 요 꼴이네. 이걸 지금 현재의 비참함과 대비되는 과거에 다정했던 때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지금 임과 이별한 원인이 이게 된다? 뭐 편지로 싸웠나요? 말도 안 되지. 따라서 그것 때문에 이별했어요? 편지 때문에? 말도 안 되니까 답을 5번으로 쉽게 고를 수가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자, 드디어 마지막 문제 45번 문제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과 니은을 이해한 내용 그랬거든요. 기억이 뭐냐면요. 봅시다. 기억은 불이고요. 니은은 물이에요. 됐죠? 그러면 자, 기억은 흉중의 불이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불. 그리고 니은은 뭐냐면 물로도 못 끈다. 그 불을 끌 수 있는 수단. 그러나 내 가슴에는 먹혀들지 않는 수단이자 도구인 물입니다. 됐죠? 자, 불은 화자가 과거를 잊게 해야 하는 소재이고 물은 화자가 미래를 예측하고 뭔 소리입니까? 말도 안 되는 맥락에 전혀 닿지 않으니까 뭐 이건 해설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 자, 불은 화자의 상황을 드러내는 소재. 이건 말이 되는데요? 그죠? 가슴에 불이 났으니까. 니은은 화자의 상황 해결이 어려움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이것도 맞네요. 왜? 물로도 안 꺼지니까 가슴에 불길이. 맞네. 자, 불은 화자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소재이고 뭐 이건 이럴 수 있어요. 불이 자기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지금 만족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소재라는 말이 뭐 이제 진술이 뭐 정확한지 모르겠으나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자, 물은 화자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꿔줍니까? 그 물이 뭘 해주니까? 뭐 만약에 불을 내 가슴에 불을 이 물이 꺼줄 수 있었다면 이렇게 되겠지. 근데 못 끈다 그랬는데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꾸게 됩니까? 아니죠. 자, 불과 물은 모두 화자의 소망을 실현시켜주는 소재. 아니고요. 자, 가슴에 있는 그리움의 불길인데 뭘 화자의 소망을 실현시켜줘. 불과 물은 모두 자연에 대한 화자의 경외감을,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선지니까 말도 안 되고 이 단어 하나만 이참에 알아둡시다. 경외감이라는 단어는 꼭 알아둬야 되는 중요한 단어예요. 특히나 뭐 고전 시가 같은 데 많이 나옵니다. 현대 시에도 나오고요. 어쨌든 시가의 선지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라서 꼭 알아두세요. 경외감은요, 공경해 받들어요. 근데 외자는 두려울 외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초월적인 존재, 신한테 인간이 가진 태도 같은 게, 그런 느낌 같은 게 경외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공경하고 받들어. 근데 한편으론 두려워하기도 하는 게 경외감이에요. 지금 이 불과 물이 무슨 자연에 대한 화자의 경외감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거죠. 내 마음에 일어나는 그리움의 불길을 어떤 물로도 끌 수 없다는데 뭔 얘기야. 말도 안 되죠. 따라서 답을 2번으로 고르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마지막 세트 보니까요. 사실 이 앞에서 봤던 고전 소설 세트에 비하면 지문이 훨씬 더 어려워요. 그죠? 그러나 어쨌든 고전 시가의 주요 유형에 기대어서 여러분들이 지문을 정확하게 미세한 부분까지 다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읽어낼 수 있어야겠고, 그리고 특히 이런 마지막 세트들은 시간 관리에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아. 앞에서 독서 문제들 때문에 막 낑낑대느라고
이 쉬운 문제를 내가 제대로 풀어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놓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문제들이 많거든요. 방금 봤던 45번 문제 같은 거 얼마나 쉬워요. 근데 이 문제가 뒤에 있기 때문에 오답률이 높아지는 이런 일들도 막 생기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런 일 겪지 않게 각 분야별로 화작은 화작대로 문제를 빠른 시간 안에 정답만 골라낼 수 있는 전략들을 내가 최대한 갖추고 그걸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극대화하게 여러분 노력하시고요. 문법은요. 개념 또 개념, 정확하게 개념을 내 머릿속에 완벽하게 갖춤으로써 문제들을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는 힘을 기르시고요. 자, 독서, 글을 어떤 점들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문을 읽어내고 각각의 항상 출제되는 주요 패턴의 문제들마다 어떤 해결 전략들을 지문의 정보들을 어떻게 적용해가지고 풀어내야 되는지 익숙하게 숙달하시고요. 문학, 각 장르별로 본질적인 속성에 맞춰서 지문을 내 스스로 이렇게 이번 시험처럼 낯선 작품들이었다 할지라도 읽어낼 수 있는 힘을 기르시면 문제들은 상대적으로 이번 시험이 말해주듯이 뭐 이렇게까지는 아닐지라도 어쨌든 독서에 비하면 문학들은 상대적으로 문제가 쉬우니까. 자, 이렇게 제가 분야별로 말씀드린 어떤 전략들이 내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는 시험이 바로 4월 시험입니다. 여러분, 점점 더 조급함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후에 어떤 심리 상태가 될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매년 이 자리에 서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된 전략으로 단단한 기반 다져나가지 않으면 정말 그야말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조급하게 내몰리는 상황이 심리적으로 여러분들이 느껴질 겁니다. 절대로 허둥대지 마시고요. 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나의 위치가 어디인지 잘 보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각 분야별로 내가 뭐가 안 돼 있는지를 생각하세요. 그냥 무턱대고 문제 푸시지 말고 각 분야별로 내가 해낼 수 있는 효과적인 어떤 수단, 방법, 능력을 손에 쥐는 구체적인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4월 쉽다면 쉬웠을, 특히 지난 수능과 요 직전의 3월 학평에 비하면 훨씬 쉬웠을 이 시험이 우리에게 잘하고 있지? 그런데 앞으로 쫓기지 않으려면 이러이런 걸 점검해야 돼 라고 우리한테 알려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5부 동안 강의 듣느라고 긴 시간 고생 많았고요. 단단한 실력 다진 상태에서 다음번 시험엔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김철원 선생님도 저도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면서 뒤에서, 앞에서, 옆에서 여러분 돕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